그래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처럼 웨이지가 잘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좀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실질 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거시경제학들 중에 또 어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제 명목 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는 급여를 이제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좋겠지만 그냥 편의상 연봉으로 한번 해보죠.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에 연봉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명목임금이란 말이에요. 5천만 원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가치가 사실 이제 5천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5천만 원이 넘는 곳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물가 수준, P라고 하는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서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가 수준으로 나눴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렇죠? 예.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평당 5천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이제 연봉 5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한 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평. 그게 바로 실질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임금은 이제 구매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한 평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이 됐어요. 평당 1억이 되면 이제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 0.5평이 되겠죠. 0.5평. 뭐 이렇게 명목임금은 5천만 원 똑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명목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임금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명목임금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다 혹은 명목임금이 리지드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실질 임금의 리지디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변하고 연봉 계약은 임금 계약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웨이지 컨트랙트를 다시 이제 갱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 임금이 정말 경직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실제로 임금 계약이 1년에 한 번 혹은 뭐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임금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자신의 명목 임금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질 임금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아파트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최근 이제 1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저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과 달리 물가가 상승해서 자신의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하튼 그게 뭐 리얼 웨이지의 리지디티든 아니면 너미널 웨이지의 리지디티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고 싶은 상황은 최초에 E1에서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최초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게 뭐 리얼 웨이지여도 괜찮고 너미널 웨이지여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는 둘 다, 뭐 둘 다 상관없는데, 뭐 여러분들도 둘 다 뭐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nominal wage여도 괜찮고, 뭐 real wage여도 괜찮고, 사실 뭐 real wage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real wage rigidity. 최초 균형은 E1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다면 우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지금 팬데믹 리세션과 같이 지금 우리 이제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부르죠. 더 팬데믹 리세션입니다. 그 10년 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요.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리세션은 이제 The Pandemic Recession이라고 불러요. 이제 고유 명사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미디어 주로 이제 영어로 된 매체를 접할 때 The Great Recession은 이제 2008년, 2009년에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대공황 아시죠? The Great Depression도 고유 명사화된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기간을 우리가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고유 명사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또 용어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팬데믹 리세션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리세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 둔화될 것이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 현상은 바로 리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웨이지가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 노동 수요가 감소했을 때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경제는. 그래서 E1에서 F로 이동해 가겠죠. 붉은색이 노동 공급 곡선이고 파란색이 리세션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제 이 F가 되겠죠. 그래서 리세션 상황에서는 이제 임금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웨이지가 경직적이지 않다면 하방 경직적이지 않다면 이제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은 감소하겠죠. 균형 임금, 뭐 균형 고용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만약 웨이지가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뭐 리지드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서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스티키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리지드하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크게 거시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가격 변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격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가격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변수의 조정이 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통 쓰는 표현들이 이제 sticky price, sticky wage, 그다음에 뭐 price rigidity, wage rigidity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sticky price라는 표현을 더 빈번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sticky wage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제 wage rigidity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잘 그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이제 sticky price. 혹시 어떤 학생이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혹시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다 들리세요? 어떤 학생이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문제인지를 조금 잘 몰라서 다 들리세요? 어떠세요? 들려요. 예, 잘 다 들린다고 합니다. 들려요. 네,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잠깐만요.
스티키 프라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웨이지 리지디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임금 경직성, 그 다음에 가격 경직성, 프라이스 스티키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웨이지 리지디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여하튼 만약에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실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렸었는데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웨이지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WF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겠죠. 여기서처럼. WF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면 듣는 게 좋지 않나요? 한번 어떤 학생이 지금 뭐 자신 스피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네. 지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녹화 동영상 보면 제가 줌 수업을 하는 이유는 그때 수업 듣는 게 사실 되게 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 듣는 게 좋죠. 뭐 실시간으로. 저는 다음 학기에 이제 줌 수업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학교 가서 강의할 겁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못 하겠지만 뭐 30명 정도는 괜찮으니까. 웨이지가 이 수준에서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겠죠. 노동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이지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업은 E2까지, 그러니까 L2까지만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L1까지예요. 이만큼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L2입니다. 이만큼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 경직성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경직성으로 인해서 실업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업의 변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 그걸 이제 unemployment fluctu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실업률의 변동이에요. 거시경제에서는 모든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가 계속 변하잖아요. 어떤 건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건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사실 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뭐 거시경제학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이제 실업률이 왜 경기 변동 과정에서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저도 지금 뭐 이런 거 하나 논문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까지 있었던 일련의 저희 쪽에서 제가 하는 연구 분야죠. 저희 쪽에서는 임금 경직성 같은 것이 없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변동,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굉장히 크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그러한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뭐 임금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뭐 실질 임금이든 명목 임금이든 이제 경직성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실업률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 계약을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봐야 2번 정도 이렇게 그 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웨이지가 경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체로 이제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제 임금도 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노동시장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유행을 좀 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카데미아도 똑같아요. 뭐 여러분 뭐 문화 예술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트렌디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것이죠. 자기 혼자 관심이 있고 뭐 주변에 몇몇 사람들끼리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물론 좋은 논문을 쓰면 좋겠지만 좀 트렌디한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와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24장으로 넘어가죠. cyclical unemployment를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실업률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번 다시 실업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실업률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데이터는 실제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실제 실업률입니다. Actual Unemployment Rate예요. 그런데 이 실업률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 같은 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 맑은 사람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고 actual unemployment rate이 이 트렌드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평균적인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마다 실업률에 대한 어떤 용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그런 그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뭔가를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는 괜히 정확하게 정의하면 나중에 또 다른 그 개념이 등장했을 때 그거와 이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레이 에어리아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은 어떤 평균적인 의미의 장기적 혹은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경험하게 되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기적인 추세 혹은 평균적인 실업률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크게 상승하고 얼마만큼 크게 하락하는가를 우리가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실업률의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장기적인 실업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장기적인 실업률을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예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장기적인 실업률 혹은 평균적인 의미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엄격한 정의가 있는데 이 엄격한 정의를 제가 설명하려면 또 다른 개념들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업률,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은 이런 자연 실업률로부터 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이렇게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수준에서의 실업률로부터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 이만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기적 실업률이에요. Cyclical Unemployment입니다.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과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왜 이렇게 변화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 사실 하진 않을 거예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이제 경기적 실업 이렇게 어떨 때는 IMF 경제 위기고, 글로벌 금융 위기고, 그 다음에 지금 팬데믹 리세션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가? 왜 cyclical unemployment가 이렇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경제학 원론이어서. 그래서 자연 실업률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 웨이지 스티키니스, 웨이지 리지디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노동 시장이 대체로 균형 상태에 있고요. 이 수준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임금은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경제 상황이 특별히 뭐 좋거나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노동 수요 곡선이 지금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되거나 과열되거나 하는 상태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거시 경제가 과열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아까처럼 리세션 상태에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고용 규모가 L0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웨이지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될 테니까 사실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금 경직성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LFE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L0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용 규모가 되고요. 실업률은 실업은 이 차이만큼이 실업이 되겠죠.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의미의 실업률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이제 침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노동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고용이 감소할 거예요. LR로. 여기서 R은 리세션의 R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실업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경제가 과열된다면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고용은 늘어날 거예요. LB로. 그래서 고용은 증가하고 이 경우에 이제 실업은 감소하겠죠. 실업은 이만큼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변화하는 것이죠. 리세션 상태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고 붐일 때는 실업률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고용 수준,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만큼이 뭐 안정적인 상태니까요, 그렇죠?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 혹은 이제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업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실업률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실업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이 cyclical unemployment인가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yclical unemployment가 얼마만큼이냐면 이제 이만큼이 cyclical unemployment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적인 수준에서 더 상승하거나 혹은 더 하락하거나 이런 아까 이제 제가 실제 데이터에서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으면 실업률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바로 평균적인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벗어나는 정도 이만큼이 cyclical unemployment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cyclical unemployment에 대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실업률 주변으로 실업률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체로 리세션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cyclical unemployment가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붐에서는 경기적 실업률이 cyclical unemployment가 이제 감소하겠죠. 뭐 이런 관계는 이제 우리가 대체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관찰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몇 가지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한 시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앞서 잡서치에서 얘기했던 전반적인 마찰적인 요소들 구직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최소 뭐 한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구직 활동, 잡서치와 그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핏에 맞는 사람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구직 구인 활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 혹은 평균적인 장기적인 수준의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인 구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실업률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구조적 실업. 그러니까 어떤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한 2%포인트에서 3%포인트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실업률은 대체로 8에서 9%고요. 미국 실업률은 대체로 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8%, 9% 주변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6%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어떤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의 차이인데 마찰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와 장소에 그렇게 구애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서는 뭐 잡서치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뭐 두 달, 세 달, 네 달씩 잡서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구인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국가마다, 기업마다 뭐 그렇게 사람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자연 실업률이 높아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요인 때문에 임금이 쉽게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23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임금 경직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컬렉티브 바게닝이라든가 이피션시 웨이지라든가 이런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제도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실업급여라든가 혹은 이제 이와 관련한 제도들도 이제 두 유럽 대륙의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북미 미국 캐나다의 제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대체로 유럽에서 훨씬 더 제너러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로 인해서 자연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24장은 크레딧 마켓이고, 크레딧 마켓은 우리가 보통 신용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크레딧은 이제 신용이고요. 그래서 신용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직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신용은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금융 부문에서의 신용은 뭐냐면 대출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출. 돈을 빌려준 돈의 크기가 신용입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돈의 크기예요. 돈이라고 하면 조금 비전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금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돈의 크기를 이제 보통 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믿음직해서 발급해주는 카드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크레딧 카드는 그 빌려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금 내가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신용카드 회사가 대신 이제 그 결제를 해주고 내가 나중에 몇 주 뒤에 결제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크레딧을 구입하는 거예요. 크레딧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꼭 신용이라고만 번역을 하니까 뭐 얼마만큼 트러스트 워디한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빌리고 빌려주는 자금의 크기, 자금의 규모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크레딧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크레딧 마켓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겠죠. 말씀드렸지만 전에 미시경제학 부문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지컬 로케이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체로 여러분 아직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취업하시고 이러면 그 빌리는 사람은 대충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과연 빌려주는 사람인가, 은행인가, 금융기관인가, 혹은 제2금융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단지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 이런 거 부모님 하실 때 한번 따라가서 보면 이사 가거나 혹은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가서 한번 부모님 하실 때 계약서 쓸 때 한번 저는 그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그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셔서 지금도 하세요. 부동산 그 중개업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한 40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40년? 네, 40년 정도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진짜 6살, 7살 때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전세, 월세 계약서 쓰고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그게 경제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갭 투자하는 것도 중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갭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사실 일반적인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고 그냥 부모님 회사 다니시고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졸업하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그 경험의 폭이 넓을 거라고 생각
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혹시 뭐 특별한 그런 일을 하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그래서 직접 옆에서 뭘 하시는지 보는 게 어렵지 않다면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뭐 여하튼 빌려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도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내에서 부모님은 빌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을 바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크레딧 마켓에서 디맨드 사이드에 위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빌리고 얼마만큼을 빌려줄 것인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서의 크레딧 마켓에서의 가격은 바로 이자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신용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크레딧 디맨드 커브, 신용 수요. 혹은 뭐 크레딧 마켓을 다른 교과서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론어블 펀드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론 아시죠? 론. 론어블 펀드예요. 그 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크레딧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빌리는 돈이 론이잖아요. 빌린 돈이 론이에요. 론 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론으로 만들 수 있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대부 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이고요. 근데 자금 중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뭐 소비의 목적으로 혹은 기업의 투자의 목적으로 빌려주는 그런 펀드를 론어블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부 자금 시장 혹은 대부 시장. 근데 대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업이라는 이제 용어랑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론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론이라고 하면 그냥 크레딧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이제 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어서 캐피탈도 그렇죠.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도 캐피탈 회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워낙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섀도우 마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제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좀 많아서 론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론이라고 하는 단어, 캐피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뉴트럴한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먼저 테이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단어가 조금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영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론어블 펀드라는 표현을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이제 최근에는 크레딧 마켓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이 그냥 구분 없이 쓰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 디맨드 사이드를 우리가 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를 봐야겠죠. 마켓의 서플라이 사이드는 누가 과연 빌려주는 사람인가? 저축하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간단한 의사결정 문제로부터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 공급이죠.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은 누군가 자금을 예치하면 여유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예치를 하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일종의 이제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 얘기를 한 다음 이제 우리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의 재무제표제가 하나, 우리은행, 시중은행 중에서 서울여대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은행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어서 사용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서 우리은행을 이그젬플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우리은행의 예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구체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친구들이 은행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서 강남에 선릉역 근처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신한은행에 그 뭐 이제 하나 그 예금 계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완전히 해지해 신한은행 거래를 이제 아예 하지 않으려고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이제 은행 선릉역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에 들어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면 띵동 하면서 뭐 15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띵동 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문혜솔 고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아무렇지 않게 가서 앉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예, 번호표만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이제 창구에 앉아 있었던 차장이 제 친구더라고요. 예, 경작과 같은 대학 동기 경작과 친구가 신한은행 뭐죠 저기 하여튼 거기 창구에 앉아서 이제 윈도우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이제 수다 떨다 왔는데 무슨 일 하는지 뭐 신한은행 요즘은 어떤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서울여대 학생들 신한은행에서 많이 채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신한은행은 잘 안 뽑아주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하고 그 다음에 KB 이런 데서는 조금 좀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한은행은 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혹시 거래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크레딧 마켓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제 그 사업은 뭐 대체로 뭐 타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랑 이제 리무진 같은 것을 이제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최근에 글로벌 지구 온난화 뭐 혹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컨선이 굉장히 많아서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전기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를 제너레이트 하려면 어떤 뭐 이유에서든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 전기로 운행되는 이제 택시, 리무진 회사를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좀 일부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필요한 이제 펀드가 대략 한 50만 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숫자는. 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요. 어떻게 5억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예는 이제 은행에 가서 지원을 빌리는 건데 뭐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뭐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이제 우선 우리 크레딧 마켓에서 차입을 하는 차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입자. 뭐 한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뭐 리세션 상태여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겠지만 크게 감소했겠지만 뭐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 혹은 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 기업들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제 빌리겠죠. 차입을 하게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죠. 가게도 뭐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혹은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혹은 이와 비슷한 재화들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불러요. 듀러블스죠.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화를 직접 소비해서 어떤 효용을 얻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재화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재화를 가리킵니다. 자동차를 직접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제공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이렇게 씹어먹는 게 아니어서 주택이 제공하는 이제 하우징 서비스를 내가 소비하는 거여서 내구재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겠죠.
내구재 구입에는 비교적 목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가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업이나 가게, 뭐 투자를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구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제 빌리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데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그렇죠, 그렇죠. 채무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차입자라고 번역하세요. 바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레딧 마켓에서는 디맨드 사이드에 바로어들이 있고 서플라이 사이드에는 이제 렌더가 있겠죠. 빌려주는 사람, 렌더라고 부르고요. 빌리는 사람을 그냥 바로어스라고 하겠습니다. 데러스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바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리는 금액, 바로어들이 빌리는 금액이 바로 크레딧이겠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굳이 우리가 뭐 은행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채 시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조금 폭넓게 그 로너블 펀드, 그 대부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들. 뭐 친구한테 빌리면 그것도 일종의 아는 사람한테 빌리면 그것도 일종의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우리는 은행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저한테 빌려주지 않고 제가 은행에서 은행에 이제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집을 사야 되니까.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집을 안 샀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막 눈앞이 그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대출, 그때 이미 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자를 갚고 있는데 은행이 저한테 이자를 받지 못할 거라면 은행이 저한테 빌려주지 않겠죠, 그렇죠? 반드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빌린 돈이 원금이 될 거예요. 원금 이자, 인터레스트 이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프린시펄 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자율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년 동안 빌릴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뭐 예를 들면 1달러 혹은 1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를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것이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혹은 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달러를 빌렸을 때 발생하는 뭐 1년 동안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간 비용이에요. 혹은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죠. 이자율은 연간 비용을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거고요. 인터레스트는 연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큼을 1년 동안 빌린다면 $1만큼을 1년 동안 빌린다면 그리고 이때 이자율이 I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I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라고 하면 I는 0.0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얼마를 상환해야 되냐면 원금, 이게 원금이죠. 프린시펄. 원금 $1만큼 상환해야 되고요. 이제 이자 5%, 0.05에 해당하는 뭐 0.05 곱하기 $1만큼 혹은 I 곱하기 L만큼 이제 이자로 상환해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자, 우리 50만 달러를 빌려서 뭐 타다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우선 이자율이 10%인 경우 똑같이 이제 50만 달러를 은행에서 차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자율이 10%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이 50%인 경우예요.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1년 동안 50만 달러를 빌릴 때 은행에 줘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얼마만큼 되냐면 10%니까 $5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50%라고 한다면 이제 빌리는 돈의 반을 1년 뒤에 이자로 내야 되는 것이죠. 25만 달러를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타다와 같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 타다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사업의 규모를 조금 줄인다든가 그래서 이제 빌리는 금액을 조금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차입하려고 하는 펀드의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 컨텍스트에 맞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본다면 신용에 대한 신용 수요량이 줄어든다. 퀀터티 오브 크레딧 디맨디라는 표현을 써요. 신용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바로 차입 규모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기업이라든가 가게의 차입 규모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뭐 내구재에 대한 구매를 위해서 차입하려고 하는 금액도 줄어들겠죠. 다시 말하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고 싶었는데 이자율이 높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다든가 어차피 이제 빌려서 사는 거니까 현금으로 사는 거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2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살지 10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200만 원짜리 냉장고 포기하고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선택할 수 있겠죠.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자율일까? 명목 이자율일까? 실질 이자율일까?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실질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nominal interest rate이 명목 이자율이에요. 여러분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 가셔서 금융 관련된 섹션에서 뭐 이자율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콜금리라든가 CD 금리라든가 혹은 뭐 국고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공표가 되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뭐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저도 대학교 때 그랬어요. 대학 때 특히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제가 하는 것만 조금 알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경제학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만 느낍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거시경제 현상들 중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프레셔가 점점 커지면서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미국 같은 경우에 FRB죠,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이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쪽의 정책 금리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 금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나중에 여러분 거시경제학 수강하시면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래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그러면 큰 그림의 일부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포털 사이트 얘기 잠깐 나왔는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이자율은 100% 명목 이자율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I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 혹은 뭐 국고채 금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국고채 금리 이런 것들 다 I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목이자율.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어떤 금융상품을 어떤 금융상품에 내가 투자를 할까, 어떤 뭐 예금 상품이 있는가, 저축 상품이 있는가, 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오는 약정 금리, 약정 이자율 이런 것들이 다 명목 이자율이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융 상품마다도 수익률이 다른 것처럼 실질 이자율은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사실 피셔 이퀘이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인플레이션 레이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상 혹은 기대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몇 %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더 정확한 피셔 이퀘이션이고요. 사실 예상 물가 상승률이 현재 물가 상승률과 크게 다르다, 혹은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당연히 명목금리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셈이 되니까 명목 이자율을 일정한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상승해 가면 이 차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실질 이자율인데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명목 이자율이 중요할까, 실질 이자율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실질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그렇게 큰 사실 우리가 관찰하는 건 대부분 다 명목 이자율이지만 사실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 수익률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지 명목 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금리가 2%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예치하면 뭐 세금 다 떼고 뭐 다 제하고 나서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뒤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102만 원은 사실 1년 뒤가 되면 나한테는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왜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에 어디 그 책상 서랍에 100만 원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은행에다가 100만 원 예치해놓고 2%의 금리를 받는 게 그나마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 그럼 1년 뒤에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나 그때 가서 100만 원의 가치나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물론 이제 책상 서랍에 100만 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선택을 테이크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더 높은 혹은 명목 수익률이 더 높은 어떤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순히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2%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2%를 선택한다? 그러면 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며 왜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하고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왜 사람들이 심지어 비트코인을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명목 이자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실질 이자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해서 실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1년 뒤에 혹은 2년, 3년 뒤에 나의 실질 구매력이 얼마나 상승하는가. 실질 구매력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100만 원이 2년 뒤, 3년 뒤에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물론 아니겠지만 1억, 뭐 5억, 10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목 이자율에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실질 이자율에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명목 이자율에 좌우되는지 실질 이자율에 좌우되는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크레딧 마켓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이제 실질 이자율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예를 하나, 피처 이퀘이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명목 이자율이 5%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한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3%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율은 이 경우에 실질 이자율은 이 경우에 3%가 되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달러를 빌렸을 때 1년 뒤에 상환해야 되는 어떤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3%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율이 2%라고 한번 해보죠. 2%. 그럼 실질 이자율은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2%의 이자율로 누군가에게 빌려줬어요. 그 사람은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1년 뒤에 실질 이자율이 0%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땡큐죠. 땡큐.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런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맨드 사이드에서 이제 크레딧 디맨드 커브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만큼의 펀드를 빌리려고 하는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 변수는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친환경 타다에 대한 이그젬플에서 봤듯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빌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사람들이 빌리려고 하는 금액의 크기도 차입 규모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디맨드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질 이자율을 세로축에 표시를 하고 이제 가로축에는 크레딧 디맨드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 규모예요. 차입 규모를 이제 표시를 하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빌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각 사람이 빌리려고 하는 이제 금액의 크기도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신용 수요 곡선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전에는 시장 전체로 봤을 때 100만큼을 사람들이 빌리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7%로 빌리는 규모가 이제 60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차입 규모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규모가 크레딧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 규모가 늘어난다 혹은 신용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요량의 변화는 사실 곡선상에서의 이동이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한다면 이제 곡선상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곡선의 변화가 아니고 디맨드 커브의 변화가 아니고 곡선상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입 규모가 늘어난다든가 혹은 차입 규모가 감소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자율과 상관없이 실질 이자율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요인이 달라진다면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겠죠. 신용 수요 자체가 변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대된다든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고 할 거예요. 간단한 예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 뭐 여러분 좋아하시면 아시아나 국적 끼워서 제가 이그젬플을 살짝 바꿨습니다. 교과서에서 아마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아마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일 거예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코리안 에어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만약에 hopefully 이제 한국 사람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면 뭐 믿지는 않습니다. 올해 내 집단 면역 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믿어도 정부는 믿지 않아요. 믿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저한테 세금을 받아가지 않지만 정부는 저한테 세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만 정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날이 빨리 온다면 그러면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뭐 멀리든 가까이든 해외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제 대한항공은 더 많은 비행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더 많은 비행기를 뭐 빌려올 수도 있고 뭐 사올 수도 있고 대체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빌려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건 이제 이자율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신용 수요 곡선이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자율과 상관없이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니까요. 두 번째는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선호가 달라진다든가 혹은 가계의 어떤 예상이 달라진다든가 선호의 변화, 이제 예상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가계 부문에서의 소비 패턴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내구재 구입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뭐 어려운 가게도 많이 있지만 또 흑자 가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소득이 늘어난 가게들도 뭐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게를 중심으로 이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주택을 구매한다든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혹은 뭐 등등등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호가 달라진다면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구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지금과 같은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의 구입 선호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인은 여기서 직접 말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비트코인을 좀 하라는 식으로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 곳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호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빌려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차입을 해서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예상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혹은 나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끌고 와서 소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차입이 늘어나겠죠. 이런 선호의 변화와 이제 앞으로에 대해 발생할 예상이 달라질 경우에 차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변화인데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차입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정부는 대체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너블 펀드 마켓에서 그대로 접목해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들어서 뭐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정부의 재정은 적자가 되겠죠. 어디죠? 데피시트?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될 거예요. 정부는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여서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경제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적자가 발생이 되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메이크업하려고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마켓에 가서 차입을 할 수 있겠죠. 정부의 차입이 늘어난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보다 더 많이 차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레딧 디맨드 커브는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다 이제 크레딧 디맨드 커브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반대로 작용한다면 비즈니스 컨디션이 나빠서 차입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상이 불투명해서 차입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흑자 재정을 유지한다든가 그렇다면 이제 차입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세이빙스 디시전과 이거 이제 빌려주는 사람 렌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렌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24장을 마치고 25장도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